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탈리아 수비수를 알고 계시나요? 칼라피오리. 볼로냐 구단 5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활약은 물론 이탈리아 대표팀에 포함되어 유로에서도 종횡무진하고 있는 선수. 현재 티아고 모타의 유벤투스 부임이 확정되다 보니 후방 빌드업 구조의 핵심으로 불리던 칼라피오리도 함께 이적할 가능성이 높지만 볼로냐 입장에선 쉽게 이적시킬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세론 50%, 40%인지 50%인지 약간씩 언급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바젤로부터 칼라피오리를 데려올 때 세론을 굉장히 높게 넣었다는 것이 사실이면 제 아무리 유벤투스가 영입하고 싶다 한들 애매한 이적료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 이미 칼라피오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가 이탈리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해외 진출도 고려한다면 볼로냐 입장에선 최대한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팀으로 이적 허용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대체 왜 이 선수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것일까? 첫 번째로 왼발이 주발인 센터백이자 풀백 유틸리티 자원이며, 두 번째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인버티드 소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전진 볼 운반이 가능한 수비 자원이다. 네 번째 공격적인 볼 탈취에 특화되었으며 압박 강도 높은 팀과 안성 맞춤이다. 다섯 번째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포텐 터지기 직전의 옵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단점이라 하면 빠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스피드, 그리고 공격적인 볼 탈취에서 발생하는 수비 미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가장 귀하다 불리는 왼발 유틸리티 수비 자원, 피지컬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패싱력과 전진 볼 운반 능력까지 갖춘 유형이다. 만약 이 선수가 이탈리아가 아닌 잉글랜드 선수였다 하면 천억이 우스운 수준으로 언급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빅클럽에 입성하기 딱 좋게끔 특화되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축구 잘한다는 소리죠. 향후 칼라피오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지는 해외 이적 여부, 언어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확신할 수 없지만 딱 현 시점에서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유형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칼라피오리와 같은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선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유틸리티. 우선 이 선수의 가치에 대해 논해보기 전에 이적 가능성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적료를 제외한 채 선수의 의지, 환경적인 요소만 생각하면 무조건 1순위는 유벤투스입니다. 자국 이탈리아에 남아 잠재력을 터뜨려준 티아고 모타와 함께 유벤투스로 합류하는 동선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볼로냐 입장에서 세론이 붙어있는 칼라피오리를 최대한 비싸게 판매해야 하다 보니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구단 재정력으로는 탑급으로 평가받지만 유벤투스 입장에서 유틸리티 수비 자원에게 5천만 유로는 마냥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벤투스 구단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수비수에게 지불한 역대 최다 금액은 데리흐트에게 8천만 유로, 만약 볼로냐가 요구하는 5천만 유로를 지불하게 된다면 수비수 역대 2위, 구단 역사상 7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게 됩니다. 충분히 유벤투스 입장에서 머뭇거릴 만은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리아에 남지 않고 해외 도전을 하겠다 선언하는 순간 이적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접근하게 될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선수가 있구나 하면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리버풀은 대체 왜 이러한 유형의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 첫 번째, 반다이크의 로테이션 소화, 우측 센터백 보강 없이 진행 가능. 두 번째, 로버트슨, 치미카스와 또 다른 유형의 풀백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아르네 슬롯은 유틸리티 풀백, 센터백을 선호한다. 네 번째, 볼로냐와 마찬가지로 PPDA 수치가 높은 팀에 적합한 수비수 유형이다. 리버풀 수비진 리빌딩에 최적화된 타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토대로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반다이크의 로테이션 소화 가능, 우측 센터백 보강 없이 진행 가능. 리버풀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반다이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1년생의 나이로 이제 금방 생일이 지나면 33살. 아무리 센터백이 롱런하는 포지션이라 하지만 우승 타이틀을 노리는 팀에서 주전 센터백이 33살이다? 그리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급했다시피 33살임에도 리그 베스트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올 여름 반다이크와 남은 계약 기간은 1년, 향후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2-3년이 연장될 것이고 서서히 주전 자리에서 나온다 치더라도 2년은 좋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다이크의 후계자로 언급되는 선수라 할지언정 2년 정도는 순전히 로테이션 자원으로 벤치에 머물 확률이 높고 리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출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리버풀이 노리는 왼쪽 센터백의 경우 99년생, 98년생, 이와 같이 90년대생으로 데려온다는 게 그리 효율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9, 98년생의 선수들은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선호하지 저 나이에 로테이션으로 활용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찾아야 하는 왼쪽 센터백의 경우 반다이크
반다이크의 2년 정도는 기다려줄 만한 최소 00년생 이후의 선수이거나 왼쪽 센터백, 레프트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선수여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면 최고지만 2번과 같이 유틸리티 자원으로 분류될 경우 반드시 나이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다이크가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할 때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나오며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에 나온 1, 2번을 모두 통과하는 선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칼라피오리입니다. 풀백, 3백의 좌스토퍼, 4백의 왼쪽 센터백, 3백, 4백 모두 경험이 있는 센터백에다가 풀백 출신이라서 인버티드를 수행하며 중앙으로 좁혀 움직이는 형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 자리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레프트백에는 로버트슨, 치미카스, 칼라피오리, 왼쪽 센터백에는 반다이크, 칼라피오리, 고메즈, 콴사, 오른쪽 센터백에는 코나테, 콴사, 고메즈, 그리고 반다이크까지, 라이트백은 아놀드, 브래들리, 고메즈, 칼라피오리,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이 4백도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며 칼라피오리, 아놀드 둘 모두 상황에 따라 인버티드를 소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버트슨, 칼라피오리, 반다이크, 아놀드, 오른쪽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반다이크가 우측을 소화하며 칼라피오리를 좌측에 세울 수도 있겠죠. 코나테가 확고한 주전이라 말할 만큼의 출전을 가져가지 못하는 만큼 추후 오른쪽 센터백, 왼쪽 센터백 모두 보강의 여지가 존재하다 보니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형의 수비수 영입은 향후 우측 센터백의 상황을 고려하며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준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버트슨, 치미카스와 또 다른 유형의 풀백 활용. 이는 3번 아르네 슬롯은 유틸리티 풀백 센터백을 선호한다. 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쿼드 운영 측면에서만 바라봅시다. 94년생의 로버트슨, 96년생의 치미카스, 02년생의 오웬백, 애매하게 연령대가 겹치는 로버트슨과 치미카스입니다. 클럽 시절 치미카스를 영입한 것은 로버트슨의 로테이션으로 즉시 전력감이자 다음 세대 연결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버트슨을 대체할 만한 어린 선수가 등장하는 순간 언제든 치미카스는 매각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리버풀이 키우고 있는 오웬백의 성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치미카스가 스쿼드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감독 아래 레프트백이 보강된다거나 리빌딩을 위해 어린 선수의 경험치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면 치미카스는 오랜 기간 동안 스쿼드에 살아남지는 못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르네 슬롯의 전술적인 방향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슬롯은 페에노르트에서 비대칭적으로 풀백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리버풀과도 동일하게 레프트백은 전통적인 풀백과 같이 수직적인 볼운반, 드리블, 공격 패턴을 가져가고, 라이트백은 하이브리드 역할을 소화하며 중앙으로 좁혀 피봇에서 볼을 받기도 하고 우스토퍼 포지션에서 센터백 역할도 수행하며 전통적인 풀백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페에노르트 선수로 대입하면 레프트백 하트만은 전통적인 풀백, 수직적인 움직임, 라이트백 헤이르트 라이다는 인버티드 풀백, 중앙에서의 움직임. 이를 현재 리버풀 스쿼드로 넣어보면 레프트백에서는 로버트슨 혹은 치미카스가 전통적인 풀백, 수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라이트백에서는 아놀드 혹은 고메즈가 인버티드 풀백, 중앙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죠. 이처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마주하게 될 문제는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로버트슨, 치미카스에 더 가깝지 아놀드, 고메즈처럼 인버티드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유형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수직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는 타입으로 중앙에서의 볼 소유 시간을 늘리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가운데 레프트백의 로버트슨을 그대로 활용한다거나 반대발 고메즈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며 변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 빌드업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왼발 자원이자 레프트백, 센터백 모두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특히나 후방에서의 볼 백업, 순환을 강조하는 슬롯 특성상 레프트백 포지션에서의 인버티드를 수행하는 선수는 왼발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리버풀 스쿼드에 남아있는 로버트슨, 치미카스는 애초에 인버티드 역할을 수행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반대발 고메즈는 인버티드를 수행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활용은 아니기 때문에 슬롯이 추구하는 레프트백의 경우 유틸리티 자원으로 중앙에서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전술적인 다양성 측면에서든 스쿼드의 운영 방향성 측면에서든 레프트백이 중앙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다 하면 현 리버풀 체제에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볼로냐와 마찬가지로 PPDA가 높은 팀에 적합한 유형이다. 우선 이 압박 수치에 대해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수비팀이 공격팀의 패스 1회당 수비 행동을 몇 번 수행했는가, 이 내용입니다. PPDA 수치가 높다, 상대팀이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에 수비 행동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압박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압박을 강하게 넣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PDA 수치가 낮다, 상대팀이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에 수비 행동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압박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압박을 강하게 넣으며 상대의 빌드업 형태에 불편함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난 시즌 수치로 보시면 프리미어리그 팀의 경우 1위는 토트넘 8.8, 2위 리버풀 8.9, 3위 아스날 10.5, 4위 첼시 10.7, 맨시티 12, 맨유 12.6. 팀마다 상대가 일정 시간 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며 중앙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이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압박 강도가 높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가는 팀의 경우 PPDA 값이
높습니다. 리버풀만이 아니라 페에노르트의 기록도 보시면 1위는 아인트호벤 9.8, 2위는 페에노르트의 10.1. 아르네 슬롯 또한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시작으로 상대 빌드업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괜히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죠. 이제 칼라피오리가 소속되어 있던 볼로냐로 넘어가면 1위는 나폴리 10.8, 2위 피오렌티나 11.3, 3위 볼로냐 11.6, 4위 밀란 12.1. 티아고 모타 감독 또한 전방에서의 압박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로 인해 상대 센터백으로부터 롱볼이 포워드에게 직접적으로 향할 경우 센터백은 보다 적극성을 띠며 앞선에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죠. 이는 리버풀의 반다이크, 코나테에게서도 볼 수 있는 수비 행동입니다. 압박 라인이 높은 경우 수비수들도 높은 지점에서 인터셉트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당하며 올라오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지역 방어를 선호하는 유형은 결코 빅클럽으로부터 선호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 리버풀도 칼라피오리와 같은 유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실 멀리 이탈리아에서 찾고 있어서 그렇지 지난 여름에서부터 언급되었던 첼시의 코릴이 정확히 이러한 유형입니다. 레프트백에서 출전하며 변형 3백의 좌스토퍼 포지션 소화도 가능하고 포백의 센터백도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중앙 지역에서의 커팅도 선호하는 타입이다 보니 리버풀의 레이더망에 계속해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드업 능력이 좋아 인버티드를 수행하여 중앙 포지션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칼라피오리랑 전혀 다를 점이 없죠. 아무튼 PPDA가 높은, 압박 강도가 높은 유형의 팀에서 선호하는 수비 특성을 갖추고 있는 칼라피오리다. 이렇게 여러 특성들을 보더라도 에드워즈, 휴즈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프로필과 플레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구단은 없겠지만 이 선수가 이탈리아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있다 하면 리버풀도 볼로냐에게 이적료를 문의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칼라피오리가 아니더라도 왼발 유틸리티 수비수는 리버풀의 레이더망에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염두한 채 남은 이적 시장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을 통해 왜 레프트백이면서 센터백도 소화 가능한 선수가 현재 리버풀에게 있어 선호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끝. 그럼 안녕.